열차 안은 평범한 승객들의 온기로 가득했지만 흉기를 든 강도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모든 평화가 산산이 깨졌다. 노인과 아이들까지 공포에 몰아넣던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그녀는 수많은 실전을 버텨낸 해병대 수색대 출신 현역 중령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안의 거친 숨결이 닿는 포항. 용광로의 쇳물보다 뜨거운 열정과 강철보다 단단한 자부심으로 무장한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거센 파도 소리마저 압도하는 곳이다. 해병대 제1사단, 그 중에서도 인간 병기라 불리는 최정예 요원들만 모인다는 제1수색대대의 연병장은 가을의 따가운 햇살 아래 최병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뿜어내는 땀과 흙먼지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대테러 종합훈련을 진두지휘하던 작전 참모 박서연 중령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강평과 함께 마지막 지시를 하달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매서운 눈빛과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 앞에서는 10년 넘게 젊은 혈기의 대원들조차 압도되어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15년이라는 험난한 군 생활, 아프가니스탄 파병부터 생사가 오가는 각종 최전선 기밀 작전까지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이자 최고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훈장처럼 따라붙었다. 군복을 입은 박서연. 그녀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전설이자 피가 흐르는 강철이었다. 훈련 종료를 선언한 서연은 잠시 지휘 통제탑 위로 올라가 가파른 숨을 천천히 골랐다. 짙게 밴 화약 냄새와 사내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푸른 동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늘 날선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조용히 번져갔다. 당장 내일부터 주어지는 짧디 짧은 추석 휴가. 매일같이 귀를 때리는 총성과 매캐한 흙먼지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녀가 누군가의 지휘관이 아닌 온전하고 평범한 딸 박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1년 중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너무나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투복을 하나씩 벗어내렸다. 거칠고 투박한 위장 무늬의 전투복이 벗겨지자 오랜 기간 고된 훈련으로 단련되어 탄탄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는 그녀의 몸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앳되고 청순한 얼굴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몸 곳곳에 새겨진 크고 작은 희미한 흉터들은 그녀가 그동안 걸어온 군인의 길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했는지를 대변해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그녀는 벗어둔 전투복을 칼같이 각 잡아 개어 옷장 한쪽에 정리하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수수한 흰색 면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발목을 조이는 무거운 군화 대신 가볍고 푹신한 운동화를 신자 비로소 딱딱한 땅이 아닌 부드러운 일상의 대지에 발을 딛는 듯한 편안한 느낌이 전해졌다. 어깨에 맨 큼지막한 가방 속에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꼼꼼하게 고른 부모님의 최고급 겨울 구스다운 점퍼와 홍삼 진액 세트가 묵직하게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포항역 로비는 고향을 향하는 수많은 귀성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연은 영덕행 동해선 열차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줄의 맨 끝에 조용히 다가가 섰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맑고 청순한 외모만 보면 방금 전까지 최병장을 비롯한 건장한 해병들을 호령하며 훈련장을 쥐락펴락하던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20대 여성 그 자체였다. 이내 승강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열차는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무궁화호 구형 열차였다. 덜컹거리는 출입문을 지나 객실 안으로 들어가 지정된 자리를 잡고 앉자 열차 안은 이미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정겨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마다 양손 가득 소중하게 들고 있는 화려한 선물 꾸러미들, 옆자리 승객에게 갓 쪄낸 윤기 나는 송편을 인심 좋게 나누어 주시는 어느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 그리고 스마트폰 속 손주의 귀여운 재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호탕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까지. 서연은 덜컹이는 창가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지친 눈을 지그시 감았다.
코끝을 부드럽게 스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낡은 차창, 틈새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과 온기가 하나로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명절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듯했다. 바로 이 평범하고도 가슴 따뜻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기 위해 지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꺼이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던 스스로의 지난 삶을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반추하고 있었다. 열차가 한적하고 굽이진 해안철도를 따라 달리며 창밖으로 눈부시게 푸른 동해의 절경을 쉼없이 펼쳐내던 바로 그 순간, 열차 안에 평화로운 교향곡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끔찍한 불협화음이 끼어들었다. 객차 양끝에 흩어져 앉아있던 건장하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 3명이 약속이나 한 듯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절의 설렘이나 따뜻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오직 굶주린 먹잇감을 노리는 잔인한 짐승의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한 명은 객실 앞쪽으로 걸어가 승무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들이밀었으며, 다른 2명은 객차 중앙과 뒤편을 가로막고 서서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좌석 손잡이를 내리치며 극도로 위협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다들 입 닥치고 고개 숙여 가지고 있는 현금, 귀금속, 시계 다 꺼내서 가방에 담아 거기 노인네들 쌈짓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털어넣어 짐승의 포효처럼 우악스럽고 거친 고함이 객실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정겹게 웃음꽃이 피어나던 열차 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지옥의 공포로 돌변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억눌린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동자로 보이는 뺨에 길고 흉측한 칼자국이 난 남자가 서연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이 영감의 멱살을 짐승처럼 거칠게 잡아채 위로 들어올렸다. 이 영감이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손주에게 주려던 커다란 장난감 로봇 상자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빨리빨리 안 꺼내고 버텨? 여기서 당장 돼지고기 꼴라고 싶어? 이 영감이 멱살을 잡힌 채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서연의 동공이 마치 맹수처럼 미세하고 날카롭게 수축했다. 온몸에 잠들어 있던 전투신경이 일제히 곤두서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수백 번의 끔찍한 실전에서 겪었던, 오직 전투 직전에만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의 분비였다. 하지만 그녀는 짐승처럼 곧바로 튀어나가지 않았다. 좁은 객차 안에는 도망칠 곳 없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가득했다. 단 한 명의 무고한 인명피해도 없이 이 끔찍한 상황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보세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면 곱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막장이어도 힘없는 어르신들께 이러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현금과 카드를 전부 다 드릴 테니 이분들은 그만 겁주고 놔주시죠. 폭풍 전야처럼 침착하고 얼음장처럼 맑게 울려 퍼지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흩어져 있던 강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집중됐다. 그들은 가녀리고 앳돼 보이는 서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짠다는 듯이 비열한 코웃음을 쳤다. 오호라, 이거 완전 영화 찍네. 예쁜 아가씨가 기사도 정신이 아주 투철하신가 봐. 다른 강도 하나가 징그러운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뱀처럼 서연에게 다가와 더러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슴과 허리를 핥아내렸다. 근데 아가씨,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끝내주는데 이런 총구석 열차에서 썩기 아깝지 않아? 오빠들이랑 서울 가서 아주 좋은 데서 놀면 이깟 열차에서 푼돈 터는 것보다 훨씬, 아니 몇십 배는 더 많이 벌게 해줄게. 어때 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희롱이 짙게 섞인 역겨운 쓰레기 같은 말이었다. 서연의 서늘한 눈빛은 그 순간 영하 30도의 혹한처럼 뼛속까지 시리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두뇌는 이미 눈앞에 서 있는 적들에 대한 전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였다.
3명 모두 오른손잡이, 주무기는 잭나이프와 쇠파이프. 그러나 체계적인 살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동네 막싸움꾼에 불과했다. 전원 제압까지 필요한 시간은 단 5초. 하지만 객실을 가득 채운 무방비 상태의 인질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칼자국 강도가 방심한 채 더러운 희롱을 계속 짓거리며 보란듯이 이 영감의 목을 향해 칼날을 더 깊이 들이미는 찰나. 서연은 품속에서 일부러 지갑을 꺼내는 척하다가 묵직한 가죽 지갑을 강도의 얼굴을 향해 총알처럼 집어던졌다. 윽! 강도가 날아오는 지갑의 시선을 뺏겨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움찔하는 바로 그 1초. 서연에게는 그 찰나의 빈틈이면 차고 넘치게 충분했다. 그녀는 먹잇감을 향해 쇄도하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좌석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가장 먼저 이 영감의 목숨을 위협하던 칼자국 강도에게 번개처럼 접근해 그의 칼쥔 손목 관절을 역방향으로 무자비하게 꺾어버렸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서연은 단단한 무릎으로 강도의 명치를 자비 없이 찍어 올렸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강도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 의식을 잃었다. 상황을 파악한 다른 2명의 강도가 쌍욕을 내뱉으며 양쪽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이미 객차의 좁은 통로라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유연하게 피하며 한 놈의 정강이를 군홧발을 대신한 단단한 운동화 밑창으로 부러뜨릴 듯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곧바로 남은 한 놈의 팔을 낚아채어 업어치기로 좁은 통로 바닥에 내리꽂은 뒤 팔을 기괴한 각도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객실 안에 메아리쳤다. 이 모든 끔찍한 제압 과정은 단 5초 만에 폭풍처럼 끝이 났다. 열차 안에는 잠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내 귀신 같은 솜씨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던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천장을 뚫을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평온한 표정으로 강도들이 승객들의 짐을 묶으려 들고 있던 두꺼운 테이프를 빼앗아 그들의 손발을 짐짝처럼 단단히 결박해버렸다. 이 영감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부여잡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어디 다치거나 놀라신 데는 없으십니까? 서연은 그의 거친 손을 2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며 이것이 자신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군복을 입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자칫 끔찍한 피로 얼룩질 뻔했던 명절 귀성길의 열차 안은 단 한 명의 강인하고 위대한 해병대원에 의해 다시금 평화와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서연은 결박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향해 독사처럼 증오 어린 눈빛을 쏘아보내는 강도들을 내려다보며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며 훨씬 더 거대하고 끈질기며 추악한 악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섬뜩한 신호탄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장 경찰들에게 강도 3인방을 무사히 인계하고 지루한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서연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수시간이나 지체된 깊은 밤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살고 계신 영덕의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짠내 섞인 밤바다의 바람과 멀리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낡은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행여나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이던 주름진 부모님의 애틋한 모습. 서연은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을 툭 내려놓고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딸의 맑은 얼굴로 돌아가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와락 안겼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푸짐하게 차려진 명절 음식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열차 안에서의 끔찍했던 피바람은 까맣게 잊은 듯 그지없이 평화롭고 안락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그녀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집 주변의 어둠을 날카롭게 도려내며 혹시 모를 위협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야수적 예감은 단 1mm도 틀리지 않았다. 늦은 밤,
온 가족이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명절 특선 영화를 보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때였다. 갑자기 앞마당 쪽에서 쾅 하는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구치며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혼비백산한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불길에 휩싸인 무거운 벽돌 하나가 거실 바닥을 뒹굴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부모님의 몸을 바닥으로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부순 등으로 완벽하게 감싸 안으며 불길이 치솟는 깨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매섭고 살벌하게 노려보았다. 아버지께서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그 검게 그을린 벽돌에는 섬뜩한 붉은색 페인트로 갈겨 쓴 종이 쪽지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었다. 내년의 얄팍한 영웅 노름 때문에 우리 귀한 식구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지금 당장 입 닥치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지 않으면 다음번엔 이따위 벽돌이 아니라 내 부모의 숨통이 끊어져서 날아갈 줄 알아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살해 협박. 이것은 동네 양아치들의 단순한 앙심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이놈들의 배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력 조직이 도사리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이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명이 자신의 눈앞에서 짐승들에게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 서연의 맑았던 눈빛은 다시금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전장의 야차 같은 지휘관의 눈빛으로 싸늘하게 돌아갔다. 달콤하고 평화로웠던 추석 휴가는 이 순간 완벽하게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핏빛 전쟁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목숨이 걸린 이 중대한 사건을 절차만 따지며 미적지근하게 움직이는 무능한 경찰의 수사에만 순진하게 맡겨둘 수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법의 느릿느릿한 이름으로 저 쓰레기들을 심판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 틈을 타 부모님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장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부모님을 침착한 목소리로 안심시켜 안방으로 대피시킨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굳게 닫힌 가방 밑바닥에서 군용 최고 등급의 보안 암호 통신이 가능한 검은색 특수위성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직 단 한 사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 남자에게 비밀 통신망을 연결했다. 부모님의 목숨을 위협받은 그 끔찍한 순간, 서연은 무능한 공권력에 기대는 대신 자신의 방에서 특수위성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통신망의 끝에 닿은 이는 해병대 수색대 시절 그녀의 전술 정보망을 통제했던 천재 해커 박지훈이었다. 전역 후 그는 버려진 폐화물선 내부의 거대한 불법 서버실을 구축하고 어둠의 정보 상인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지훈아, 박서연이다. 휴가 중에 미안하지만 내 부모님을 건드린 놈들을 사냥해야겠다. 서연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직감한 지훈은 농담을 거두고 즉시 군사위성 해킹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어떤간 큰 쓰레기들이 우리 박중령님을 건드렸어? 놈들의 디지털 발자국부터 은닉 자금 흐름까지 뼈째로 발라주지. 지훈은 단순한 경찰망을 넘어 다크웹과 금융권의 비밀 서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 거대한 정보의 탕류 속에서 포항 지역의 거대 항만 물류 기업 명진해운과 그 대표 윤석호의 이름을 낚아챘다. 겉으로는 지역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자애로운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폭력 조직을 거느리고 밀수와 고리 대금업으로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었다. 부모님을 덮친 강도 사건 역시 그들이 눈독 들인 항만 재개발 부지에서 노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악랄한 공포 조장 전술의 일부였다. 서연은 모니터 너머 윤석호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응시하며 이 전쟁이 단순히 가족의 복수를 넘어 지역 사회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무자비한 토벌전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연은 윤석호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인 오철민의 숨겨진 약점을 파고들었다. 지훈의 해킹 결과 오철민은 겉으로는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맹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해외 마피아가 운영하는 불법 암호화폐 도박에 빠져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막대한 빚을 진 채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다. 서연은 이를 완벽한 파멸의 뇌관으로 삼았다.
그녀는 추적 불가능한 다크웹 메시지를 통해 오철민에게 접근하여 가상의 경쟁 조직 보스로 위장했다. 윤석호의 밀수 루트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넘겨라. 네가 진 빚의 10배를 코인으로 세탁해주고 남미로 향하는 안전한 신분증을 쥐어주겠다. 빚더미에 짓눌려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오철민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허위 장부와 가짜 밀수 기록을 조작하여 윤석호를 배신하고 도주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연은 윤석호의 철통 같은 보안망에 익명의 경고장을 투척하여 그의 극단적인 편집증을 자극했다. 당신이 키운 개 오철민이 모든 거래 내역을 들고 경쟁 조직에 붙으려 한다. 오늘 밤 11시 폐쇄된 제3선박 해체장. 그는 이미 당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 준비를 마쳤다. 배신을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윤석호는 이성의 마비가 올 만큼 격노했고 더러운 배신자를 직접 처단하기 위해 살기등등한 부하들을 이끌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모든 것은 서연이 치밀하게 짠 죽음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영덕의 제3선박 해체장. 녹슨 철골들이 흉물스럽게 솟아있는 그곳에서 오철민은 여권을 움켜쥔 채 거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을 찢고 나타난 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윤석호와 그의 잔혹한 사냥개들이었다. 철민아, 내가 걷어서 먹여 살렸더니 감히 내 목줄을 끊으려 들어? 윤석호의 짐승 같은 포효의 오철민은 흙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오열했지만 이미 선고된 사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윤석호는 거대한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직접 오철민을 향해 자비 없는 징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서연은 이 끔찍한 지옥도를 약 300m 떨어진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서 군용 소형 전술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조직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여 그들 스스로 피를 보게 만든 첫 번째 작전의 완벽한 성공이었다. 데이터 전송을 마치고 장비를 회수하려던 찰나 드론의 센서가 또 다른 여론을 포착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핏빛 처형식을 끈질기게 지켜보고 있는 미상의 관찰자. 경찰의 잠복도 폭력 조직의 막루도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윤석호를 향한 뿌리 깊은 증오를 품고 자맹하는 고독한 사냥꾼의 기척. 서연은 자신이 통제하는 전장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변수가 난입했음을 깨달았고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짐승 같은 경계심을 끌어올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선박 해체장의 잔해 속에서 정우진 경감은 어젯밤 현장을 지배했던 미지의 설계자를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지하실 비밀수사본부 벽면에는 명진해운 윤석호와 관련된 방대한 수사 자료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의 아버지 정 검사의 빛바랜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포항 지역의 정경 유착과 윤석호의 마약 밀수 카르텔을 파헤치던 중 부패한 권력의 압제로 인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정우진에게 윤석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강력 범죄자를 넘어 자신의 세계를 박살낸 악마이자 반드시 갚아주어야 할 피의 숙명이었다. 현장의 혈흔과 동선을 분석하던 정우진은 버스 강도 사건에서 보여준 비인간적인 전투력과 드론을 이용한 완벽한 감시 체계를 종합해 볼 때 이 판을 짜고 있는 인물이 특수부대 출신의 박서연 중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법이라는 족쇄에 얽매이지 않고 윤석호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무자비한 처단자였다. 정우진은 윤석호의 끈아풀이 가득한 경찰 내부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만의 어둠의 루트를 통해 박서연의 궤적을 은밀하게 쫓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부모님을 안전가옥으로 대피시킨 서연은 박지훈과 함께 적의 숨통을 끊을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오철민을 잔혹하게 린치하는 영상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윤석호의 막대한 자본력과 매수된 법조계 인사들을 고려하면 단번에 그를 구속하기엔 부족했다. 그래서 서연은 윤석호가 두르고 있는 가장 역겨운 방어막,
바로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사업가라는 가짜 성역부터 철저히 박살내기로 했다. 지후는 지난 며칠 동안 명진해운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들, 재개발 구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 퇴거 협박 녹취록, 유령 회사를 동원한 횡령 기록, 부패 경찰들과의 검은 돈 거래 내역을 모조리 긁어모았다. 서연은 이 폭발적인 자료들을 썩어빠진 주류 언론에 넘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물어뜯는 독립 탐사보도 채널 심연의 추적자를 운영하는 이태경 기자에게 모든 데이터를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화 파일로 전송했다. 이태경은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정규 방송을 무시한 채 즉각 게릴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윤석호의 더러운 민낯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생중계되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이태경 기자의 목숨을 건 게릴라 스트리밍 방송이 끝난 직후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맹렬하게 몰아쳤다. 지역 사회의 헌신적인 사업가라는 윤석호의 두꺼운 가면이 산산조각 나자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성난 시민들은 명진건설 본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쳤다. 수십 년간 권력의 비호 아래 쌓아올린 그의 난공불락 같던 성벽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혼란이 극에 달했던 그날 밤, 서연의 암호화된 메신저로 낯선 발신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형사 정우진입니다. 오늘 자정 부산항 제8부두 폐창고에서 뵙고 싶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안고 도착한 칠흑같이 어두운 부두에는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냉동 창고 습격부터 이번 언론 폭로까지 모두 당신이 설계한 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우진은 다짜고짜 자신의 품에서 피 묻은 경찰 배지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5년 전 윤석호의 마약 밀수 루트를 추적하다 의문의 사고로 순직한 제 형의 유품입니다. 저에게 윤석호는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숨통을 끊어놔야 할 악마 그 자체입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무능하고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정우진이라는 사내의 살기 어린 진심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도 윤석호의 프락치들이 득실거릴 텐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우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법이 닿지 않는 칼을 휘두른다면 저는 밝은 곳에서 법의 이름으로 그놈의 도주로를 차단하겠습니다. 저격수와 몰입꾼, 목표가 같다면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을 지키며 파도 소리를 듣던 서연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되 철저히 이용하는 필요에 의한 동맹을 맺도록 하죠. 제가 확보한 치명적인 증거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의 손에 쥐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빛을 등진 형사와 어둠 속을 걷는 군인의 아슬아슬하고도 파괴적인 공조가 부산의 낡은 부두에서 조용히 막을 올렸다. 정우진은 서연과의 동맹 결성 직후 들끓는 여론을 무기 삼아 윤석호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범죄 제국의 수장 윤석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방패막이를 세우고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정관계 및 검경 수뇌부의 썩은 동아줄을 총동원해 수사망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정우진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었고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서려던 내부 고발자들은 끔찍한 협박에 못 이겨 하루아침에 입을 다물었다.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지며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서연은 썩어빠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지훈 플랜 B로 넘어간다. 윤석호의 가장 큰 무기이자 생명줄인 검은 돈의 맥을 완전히 끊어버리자. 서연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해커 박지훈의 열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타깃은 윤석호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통해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명진 해운의 비밀 자금 세탁 네트워크였다. 군사기관의 버금가는 다중방화벽과 추적회피 프로토콜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천재적인 해커 박지훈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는 서서히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핏발선 지훈의 모니터에 마침내 거대한 자금의 종착지가 지도 위 붉은 점으로 찍혔다. 빙고, 이 미친놈이 추적을 피하려고 수백억 대의 현금과 금괴를 디지털화하지 않고 아예 물리적인 금고에 처박아 두고 있었네요. 자금이 숨겨진 곳은 다름 아닌 부산 해운대. 외곽에 위치한 고급 프라이빗 미술관의 지하 벙커였다. 서연은 당장 경찰을 투입하는 대신 윤석호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스스로 돈다발을 밖으로 꺼내게 만들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심리전을 설계했다. 첫째, 지훈을 통해 윤석호의 라이벌 범죄 조직 명의로 미술관 지하의 보물을 오늘 밤 접수하겠다는 피 묻은 경고장을 그의 개인 서버로 전송했다. 둘째, 정우진은 검찰청 내부의 유일한 청렴한 검사에게 명진건설의 비자금 내역서 일부를 익명으로 흘려 내일 오전 대대적인 특검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고의로 퍼뜨렸다. 셋째, 지훈이 스위스 은행망을 우회해 윤석호의 주요 해외 도피 자금 계좌들의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을 가해 시스템을 강제로 마비시켰다. 폭력 조직의 습격 예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루머, 그리고 최후의 보루였던 해외 계좌의 원인 불명 동결까지.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숨막히는 압박에 윤석호의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다. 극도의 편집증에 사로잡힌 그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술관 지하 벙커마저 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은신처로 모든 현금과 장부를 즉각 이송하라는 다급한 명령을 내렸다. 서연이 파놓은 완벽한 덫에 짐승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자정 무렵 해운대 프라이빗 미술관 뒷골목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휩싸여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서연과 정우진, 그리고 정우진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기동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완전히 동화된 채 잠복 중이었다. 이윽고 미술관의 비밀문이 열리며 검은색 대형 탑차 3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무장한 윤석호의 부하들이 탑차 안으로 쉴 새 없이 묵직한 돈가방들을 던져넣고 출발하려던 찰나였다. 전원 무기 버리고 엎드려 부산경찰청 특수강력계다. 정우진의 신호탄과 동시에 사방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탑차를 겹겹이 포위했다. 압도적인 화력과 기습에 당황한 윤석호의 조직원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못한 채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다. 짐칸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5만 원권 다발과 금괴 상자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된 비밀 뇌물 장부들이 쏟아져 내렸다. 윤석호가 평생에 걸쳐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축적한 추악한 제국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쾌거였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수갑을 차는 것은 면했지만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비자금 전체를 경찰의 통째로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 이상 신사적인 사업가의 가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완벽한 사냥의 배후에 자신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민 박서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그의 두 눈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이내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수하들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렸다. 그년의 가장 부드럽고 약한 곳을 찢어 발겨라. 내 돈을 앗아간 대가가 어떤 지옥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야수의 분노는 맹목적인 사륙의 화살이 되어 서연의 가족을 향했다. 명절을 맞아 고향 영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물 손질을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서연의 아버지는 새벽 안개를 틈타 들이닥친 무장 괴한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채 납치당하고 말았다. 거친 파도와 싸워온 강인한 뱃사람이었지만 흉기로 무장한 살인 청부업자들의 조직적인 기습을 맨몸으로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불길한 예감을 안고 고향 집으로 달려간 서연을 맞이한 것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어지러운 마당과 혼절하기 직전인 어머니의 모습뿐이었다. 그리고 텅 빈 대문 앞에는 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낡은 밀짚 모자와 함께 소름 끼치는 핏빛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못에 박혀 있었다. 내 애비의 살점이 물고기 밥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11시 영도 패조선소 제3도크로 혼자 기어들어와라. 경찰의 그림자라도 보인다면 그 즉시 애비의 목을 베겠다. 메시지에 적힌 영도의 패조선소는 과거 융성했던 해양산업의 잔해들이 녹슨 채 방치된 거대한 고철들의 무덤이었다. 날카로운 쇠조각과 아슬아슬한 크레인 잔해들이 얽혀있는 그곳은 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채 오직 피비린내 나는 사륙만을 위해 준비된 윤석호의 마지막 처형장이었다. 아버지의 피 묻은 모자를 움켜쥔 서연의 두 손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이내 윤석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압도적인 사리로 불타올랐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지옥의 불꽃만이 일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딸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길러진 인간 병기 군인 박서연이었다. 서연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정우진에게 암호 통신을 연결했다. 윤석호가 제 아버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그놈의 목줄을 물어뜯기 위한 미끼가 되겠습니다. 영도 패조선소 반경 1km 외곽을 경찰 특공대로 빈틈없이 봉쇄해 주십시오.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경찰 특공대의 포위망이 영도 패조선소 외곽을 빈틈없이 에워싸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등 뒤를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단 2사람에게 긴급 암호 통신을 보냈다. 정보전의 스펙터라 불리는 박지훈, 그리고 해병대 수색대 시절 심해 침투와 폭파의 전설로 통했던 서동철이었다. 서동철은 전역 후 민간 특수해양구조대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피를 나눈 전후의 핏빛 호출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산으로 내달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영도 앞바다. 위장된 해안 경비정 내부에서 3명의 옛 전우가 다시 하나로 뭉쳤다. 그들의 서늘한 눈빛에는 짙은 사례와 비장함이 교차했다. 박지훈은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가동해 패조선소의 3D 입체 설계도와 실시간 열화상 드론 스캔 자료를 허공에 띄웠다. 적의 방어선은 크게 3겹이다. 건도크 드라이덕 주변으로 15개의 저격 포인트가 있고 아버님은 가장 높은 크레인 조종실 혹은 폐선박의 함교에 억류되어 있을 확률이 99%다. 서동철은 무기고를 열어 자신이 개조한 무소음 전술 석궁과 수중 침투용, 폐쇄회로 호흡기, CCR, 그리고 신형 섬광 수류탄을 꺼내놓았다. 육상 돌파는 놈들의 십자포화의 관역이 될 뿐이야. 폭우와 파도를 방패 삼아 수중으로 침투, 적의 하단부를 타격한다. 작전명 심연의 심판. 목표는 단 하나, 인질의 무사 구출과 윤석호의 완벽한 척살. 지금부터 행동을 개시한다. 서연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향하는 편도선이 조용히 또슬 올렸다. 과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던 최강의 해병대 요원들이 이제는 한 여자의 아버지를 구출하고 잔혹한 사륙말을 찢어발기기 위해 다시 한번 괴물로 각성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영도 패조선소는 마치 뼈대만 남은 거대한 해수수, 하이쉘솔들의 무덤 같았다. 하늘을 찢을 듯 번개가 칠 때마다 붉게 녹슨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과 반쯤 해체된 폐선박들의 기괴한 실루엣이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바닷바람이 찢어진 철판 사이를 통과하며 내는 기괴한 마찰음은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원혼들의 곡성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버려진 고철들의 지옥이자 오늘 밤 윤석호의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갈 완벽한 처형장이었다. 패조선소 반경 1km 외곽.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우진 경감과 특공대 저격조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미줄 같은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무전기를 때리는 소리 외에는 철저한 정적이 흘렀다. 정우진은 지금 자신의 목줄을 걸고 이 독단적인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상부의 승인 따위는 없었다.
실패는 곧 파면과 구속을 의미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빗물 속에서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수화기를 뚫고 전해지던 아버지의 피 묻은 모자를 쥔 서연의 그 처절하고 압도적인 살이를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오늘 밤 그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그녀의 처절한 복수극을 완성시킬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기로 맹세했다. 한편 조선소의 가장 깊고 습한 사각지대 검은 바닷물이 출렁이는 도크 하단부에서 서연과 서동철은 칠흑 같은 수면 위로 소리 없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의 침투 경로는 윤석호의 용병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바닷속 뻘밭과 폐그물, 쓰레기장 사이였다. 서동철이 전술 나이프로 엉켜있는 굵은 폐그물을 끊어내자 부패한 바닷물과 기름 찌꺼기에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녹슨 철제 구조물을 밟고 물 밖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혈관 속에는 오직 전방의 사냥감을 찢어 죽이겠다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지휘본부는 패조선소에서 약 1.5km 떨어진 해상의 정박한 위장 경비정 내 박지훈의 작전 통제실이었다. 배 안은 초정밀 수중소나 장비와 해킹된 조선소 주변의 통신망 패킷 모니터들로 가득했다. 박지훈은 폭우 속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초소형 정찰 드론을 띄워 적들의 순찰 동선과 저격수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서연과 서동철의 방수인이어로 선명하게 꽂혔다. 현재 위치에서 11시 방향, 폐선박의 화물칸 진입로까지 15m. 2인 1조의 순찰대가 10분 간격으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음 교차까지 정확히 4분 30초 남았다. 서연과 서동철은 폭우를 뚫고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밑에 널린 날카로운 쇠조각들을 완벽하게 피하며 오직 서로의 수신호와 박지훈의 브리핑에 의지한 채 유령처럼 전진했다. 마침내 패조선소의 심장부인 메인 발전기 통제실 아래에 도달하자 서동철은 방수팩에서 자신이 특수 제작한 고출력 전파 방해 장치와 소형 EMP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폭약을 꺼내들었다. 적들의 모든 통신을 먹통으로 만들고 칠흑의 어둠을 선사할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가장 취약한 배전반에 폭약을 부착하고 원격 기폭기에 안전핀을 뽑은 뒤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빗방울 소리, 거친 파도 소리, 그리고 저 멀리 함교 쪽에서 들려오는 듯한 윤석호 부하들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아버지가 흘렸을 피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번쩍 뜨며 서동철에게 즉각적인 폭파 수신호를 보냈다. 사냥의 시작이었다. 기폭 버튼이 눌림과 동시에 찢어질 듯한 스파크 소리와 함께 조선소 전체를 밝히던 거대한 서치라이트들이 일제히 터져나갔다. 거대한 기계음마저 타서버린 완벽한 암흑. 윤석호의 오만함을 비추던 빛은 폭우가 쏟아지는 지옥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졌다. 박지훈이 감청 중인 무전망에서는 적들의 짐승 같은 당황과 경악의 비명이 쏟아졌다. 시발, 뭐야? 벼락이 떨어졌나? 스나이퍼조, 시야 확보해. 당장 비상 발전기 돌려. 그들이 내지르는 아비규환의 혼돈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최신형 열화상 야간 투시경을 내렸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적들의 체온만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타오르는 세상. 이제 이 거대한 고철 무덤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도축장이 되었다. 서연은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기며 서동철과 함께 거대한 강철 미로의 심연 속으로 파고들었다. 블랙아웃 작전이 적중하자 영도 패조선소는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거대한 강철의 지옥으로 돌변했다. 빛을 강탈당한 윤석호의 용병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고함만 질러대며 허둥거리는 무기력한 표적일 뿐이었다. 반면 열화상 투시경으로 어둠을 꿰뚫어 보는 서연과 그녀의 전우들에게 이 암흑은 가장 완벽한 사륙의 무대였다. 박지훈은 먹통이 된 적의 통신망 대신 로컬 네트워크를 강제 해킹하여 적들의 심박수와 위치 좌표를 서연의 고글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갑판 2층 통로의 6명. 군용 전술 라이트를 켜고 접근 중이다. 그들을 우회할 시간은 없다.
화물 컨테이너 구역을 가로질러 함교로 직진해라. 서연은 빗방울이 쇠창살에 부딪히는 소리에 맞춰 발소리를 완벽히 지운 채 표범처럼 도약했다. 그녀의 뒤를 호위하는 서동철 역시 해병대 수색대 특유의 살깃띤 움직임으로 사각지대를 지워나갔다. 첫 번째 피해 교전은 컨테이너 구역 입구에서 벌어졌다.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던 2명의 초병을 발견하자마자 서연의 날카로운 수신호가 떨어졌다. 서동철이 소음기 대신 무소음 전술 석궁에 방아쇠를 당겼다. 푹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 화살이 두 놈의 목덜미를 정확히 꿰뚫었고 그들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피를 뿜으며 고철더미 위로 쓰러졌다. 서연은 핏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도록 시신을 컨테이너 밑으로 걷어찼다. 목표는 오직 윤석호의 목숨과 아버지의 구출뿐이었다. 그러나 인질이 억류된 폐선박의 조타실 함교에 다가갈수록 저항은 거세졌다. 윤석호의 최정예 호위병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야간 투시경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방어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 12시 방향의 레이저 조준기, 2시 방향의 중기관총 사수. 놈들 장비가 꽤 살벌한데. 서동철의 낮은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박지훈의 다급한 무전이 꽂혔다. 젠장. 놈들이 수동으로 내부 CCTV를 켰다. 내가 전력망을 역과부하시켜서 딱 15초 동안 시야를 멀게 하겠다. 그 안에 뚫어라. 박지훈의 해킹 타이핑이 불을 뿜자 적들의 투시경과 디스플레이에 강렬한 화이트 노이즈가 터져나갔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서연과 서동철이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서동철이 섬광 연막을 터뜨려 적의 남은 시야를 찢어발겼고 서연은 그 짙은 연막 속을 유유히 뚫고 들어가 소음기 장착 권총에 방아쇠를 미친 듯이 당겼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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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빗소리에 묻힌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미간과 심장을 자비 없이 꿰뚫었다.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복도에는 순식간에 7구의 너덜너덜한 시체가 나뒹굴었다. 한편 통신 두절과 시스템 붕괴 속에서 조타실 함교에 갇혀있던 윤석호는 이 모든 사태가 괴물 같은 그 여자 박서연의 지심을 직감하고 극도의 공포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서연의 아버지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고 권총을 관자놀이에 들이밀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내년 딸내미가 지금 내 구역에서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어. 그년이 이 철문을 여는 순간 내 놈의 뇌수를 이 바닥에 흩뿌려주마. 그러나 거친 바다와 평생을 싸워온 서연의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도 태연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윤석호의 얼굴에 뱉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딸은 내 놈 같은 쓰레기를 찢어 죽이려고 지옥에서 돌아온 해병이다. 오늘 밤 내 놈의 제삿날이 될 거다. 그 순간 함교의 두꺼운 방탄 철문이 벼락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통째로 뜯겨나가며 내부로 날아들었다. 서연의 타격대가 마침내 심판의 문을 박살낸 것이다. 서동철이 부착한 고성능 시사 폭약이 육중한 강철문을 엿가락처럼 구겨버린 찰나. 폭발의 잔해를 뚫고 서연의 몸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쇄도했다. 그녀의 양손에서 뿜어져 나온 2개의 섬광 수류탄이 허공에서 터지며 조타실 내부를 태양의 표면 같은 끔찍한 빛과 고막을 찢는 굉음으로 삼켜버렸다.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상실한 윤석호와 호위병들이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절대적인 1.5초의 혼돈, 그 짧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인간 병기 박서연의 피비린내. 나는 춤사위가 신의 경지처럼 펼쳐졌다. 섬광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서연은 맹수처럼 도약하여 아버지의 결박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그를 두꺼운 제어 콘솔 아래의 안전지대로 신속히 밀어넣었다. 고개 숙이세요. 날카로운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양손에 쥐어진 권총이 불을 뿜었다. 타탕! 시력을 겨우 회복해 총구를 들이밀던 2명의 용병은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린 채 고깃덩어리처럼 무너져 내렸다. 독사 같은 년 다 죽여버리겠다. 관제실 가장 안쪽 기둥 뒤에 숨어 직격을 면한 윤석호가 핏발선 눈으로 광분하며 기관단총을 미친 듯이 난사했다.
빗발치는 탄환들이 콘솔과 서버렉을 벌집으로 만들며 파편과 불꽃의 비를 쏟아냈다. 서연은 기계들 사이를 물찬 제비처럼 파고들며 날카롭게 응사했지만 이내 양쪽 모두 총알이 바닥을 드러내며 금속성의 텅 빈 격발음만이 울렸다. 실탄이 떨어지자 이성을 상실한 윤석호는 근처에 뒹굴던 묵직한 강철 파이프를 집어들고 콧불소처럼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불법 약물로 한껏 팽창된 그의 근육은 흉측하게 꿈틀거렸다. 서연은 빈 총을 바닥에 버리고 자세를 낮췄다. 오로지 피나는 훈련으로 완성된 해병의 맨몸 격투술로 저 거대한 괴물에 맞설 참이었다. 윤석호가 그녀의 두개골을 으깨버릴 기세로 파이프를 휘두른 찰나 서연은 유연하게 허리를 꺾어 치명타를 회피한 뒤 곧바로 그의 명치를 향해 파괴적인 무릎차기를 꽂아 넣었다. 뼈가 울리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취해 통각이 마비된 그는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서연은 그의 거친 완력을 역이용해 관절기를 시도했으나 압도적인 체급 차이와 약물의 부작용이 낳은 비정상적인 괴력에 밀려 점차 수세에 몰렸다. 두 사람이 피 튀기는 난투극을 벌이며 기계 파편 위를 구르는 동안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평생 가족을 지켜온 바다의 사나이로서 자신의 딸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그는 벽면에 비치된 대형 소화기를 발견하고는 억눌렀던 분노를 담아 힘껏 들어올렸다. 서연을 바닥에 짓누르고 파이프를 높이 쳐든 윤석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간 아버지는 남은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내어 괴물의 뒤통수를 향해 소화기를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빠각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고 광기에 사로잡혀 날뛰던 차태석의 거대한 덩치는 끈 떨어진 인형처럼 흉한 소리를 내며 푹 고꾸라졌다. 격전의 폭풍이 파선 관제실에는 두 사람의 가쁜 숨결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곧바로 후속 조치를 위해 들이닥친 서동철과 박지훈이 기절한 차태석을 단단히 포박하며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한계에 달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자 서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둥아리를 찢듯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살과 피로 맺어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고요한 위로의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공장 내부의 붉은 비상경고등이 전멸을 멈추고 밝은 조명이 들어오면서 완전 무장을 한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정우진 경감이 당당한 걸음으로 진입했다. 피비린내 나는 격전지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부녀와 짐승처럼 묶인 윤석호를 번갈아 보던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가 각 잡힌 거수경례를 올렸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뒤처리는 경찰이 전담하겠습니다. 언론에는 단순히 불법 무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경찰의 단독 작전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한서진님은 오늘 밤 그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고 가족과 평온한 밤을 보내신 겁니다. 정우진의 굳건한 목소리에는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거대한 악을 단죄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짙은 경의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지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끔찍한 사투의 흔적이 남은 철의 미궁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칠흑 같던 포항의 동쪽 바다 너머로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여명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마침내 정의의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정우진이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무마크 승합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밀려드는 포항 앞바다의 아침 공기는 더없이 상쾌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묵직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편한 공기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금 가족의 온전함을 확인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100마디 말보다 값진 평온의 침묵이었다. 이윽고 차량이 익숙한 고향집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밤새 불안에 떨며 기도를 올리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흙바닥으로 달려나왔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는 오열하며 남편과 딸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 어떤 위대한 군사적 승전보나 화려한 훈장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고귀한 가족의 승리였다. 그날 하루 거침없는 해병대 중령 박서연은 무거운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저 부모의 품에서 눈물과 웃음을 짓는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딸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사건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 달이라는 늦은 기간 동안 명진 게이트라 명명된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허리케인으로 번져나갔다. 체포 직후 입을 굳게 다물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던 윤석호는 박동현이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차명 계좌 내역과 피 묻은 비밀 장부 앞에서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발악하던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추악한 뒷배가 되어준 고위직 인사들의 실명을 기관총처럼 쏟아냈다. 그가 터뜨린 정보는 썩어빠진 기득권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파멸의 뇌관이었다. 매일 아침 뉴스 속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는 국회의원과 부패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 간부들의 모습으로 장식되었다.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진실을 캔 수사팀을 향한 찬사가 전국에서 쏟아졌다. 포항 일대의 어둠을 지배하던 차태석의 마피아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차가운 철창 신세로 전락했다. 이 전대미문의 부패 카르텔 척결을 이끈 정우진 경감은 그 헌신을 인정받아 두 계급을 단숨에 뛰어넘는 총경 특별 승진의 주인공이 되었다. 경찰청 대강당에서 청장으로부터 찬란한 무궁화 4개를 어깨에 수여받는 순간, 이민기는 묵묵히 눈을 감고 억울하게 눈을 감은 아버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행사가 막을 내리기 무섭게 그가 발걸음을 향한 곳은 외진 언덕에 자리한 아버지의 무덤이었다. 구김살 없는 총경 정복을 차려입은 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거친 묘비석의 질감을 아련하게 어루만졌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낡은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하셨던 진짜 정의, 제가 끝내 증명해 보였습니다. 덤덤하게 내뱉는 그의 한마디 속에는 무려 5년이라는 길고 쓰라린 세월 동안 가슴에 품어온 지독한 복수심을 씻어내는 사내의 묵직한 카타르시스와 애잔함이 녹아 흐르고 있었다. 목숨을 건 작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서연의 든든한 전우들, 박지훈과 서동철은 훈장이나 보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쿨하게 각자의 일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옛 상관의 부름에 응답해 의리를 증명한 것만으로도 그들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서연이 정식으로 부대에 복귀하기 하루 전, 세 사람은 포항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허름한 횟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와, 우리 오 중령님 호출 덕분에 제 심장이 다이내믹하게 뛰었지 뭡니까? 다음번 작전은 제발 키보드만 두드리는 걸로 합시다. 국방부 전산망 침투해서 포상 휴가 조작하는 거 아주 자신 있습니다. 박지훈의 실없는 너스레에 서동철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내 사전의 파괴 작전은 이제 끝이다. 내 소중한 드론들은 이제 건물 부수는데 안 쓰고 조난자 수세 개만 띄울 작정이다. 서연은 든든한 동료들의 투정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빈잔에 찰랑거리도록 술을 따랐다. 너희들의 신들린 백업이 없었다면 난 진작에 시체가 됐을 거다. 100번 고맙다고 해도 모자라. 에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감사 인사입니까? 우리는 그냥 지휘관의 오더를 수행한 겁니다. 내 말이 맞죠, 송 팀장? 두말하면 잔소리지. 한서진님은 영원히 우리의 보스입니다. 하늘 끝이든 심해든 아니면 가상현실이든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장비 챙겨서 투입되겠습니다. 셋은 호탕하게 웃으며 단단한 유리잔을 쨍하고 부딪혔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다져진 그들의 전후에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콤했던 휴가를 마친 서연은 다시 군복을 차려입고 포항의 해병대 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철통 같은 위병소를 지나 매캐하고 익숙한 최병장의 흙먼지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다시 펌프질하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일깨워 주었다. 지휘관실 문을 열자
깔끔히 정돈된 책상 한가운데에 어머니가 챙겨주신 온기 가득한 보온 도시락 뭉치와 아버지가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다소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아버지의 펜글씨가 이어졌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 서연아. 네가 나라를 지키는 해병이라는 게 아비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단다. 하지만 이번 끔찍한 사투를 겪으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 네가 총을 들고 지켜내는 조국이라는 게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이웃들의 소박한 일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너는 천하무적의 전사이기 이전에 이 아비와 어미에게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자식이다. 제발 무모하게 목숨 걸지 말고 내 몸부터 살피면서 싸우거라. 진심으로 사랑한다. 묵묵히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심스레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윤기 나는 쌀밥과 어머니의 정갈한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류 셰프의 요리조차 비할 바 못 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위대한 밥상이었다. 남김없이 도시락을 비운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타약볕 아래서 군가를 부르며 훈련하는 새내기 해병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땀방울을 튀기며 포효하는 그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들은 단순한 전쟁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애지중지하는 아들이고 다정한 오빠이자 사랑에 빠진 청년들이었다.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진짜 목표는 지도상의 영토가 아니라 바로 저 병사들의 해맑은 미소와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야 할 따뜻한 집이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겼다. 서연은 굳건한 발걸음으로 지휘 통제탑 꼭대기에 올라가 눈부시게 부서지는 동해의 절경을 마주했다. 무섭게 내리치는 파도를 불평 없이 품어내는 든든한 해안선,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생명의 바다. 그녀는 바다를 보며 다시금 다짐했다. 진정한 용기란 상대를 짓밟는 무자비한 주먹이 아니라 소중한 이들의 방패가 되어 기꺼이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는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을. 명절 귀향길 버스에서 시작된 지독한 악몽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위기였지만 반대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귀중한 축복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의 흉부에는 총알도 뚫지 못할 가족의 사랑이라는 무적의 방탄복이 장착되어 있었다. 동해의 거친 푸른 물결은 그날 밤에 참혹했던 피비린내를 모두 씻어내듯 평화롭고 웅장하게 출렁였다. 등 뒤로 거대한 바다를 두른 해병대 박서연 중령의 실루엣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가족의 안위를 수호하는 강철의 여신처럼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계급이나 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앞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진짜 군인의 사명 또한 다르지 않다. 거창한 영웅담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일상과 가족의 웃음을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희생이다.